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소중한 인연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도 유튜브 사연을 평소에 많이 보는데 꼭 착한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겪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항상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부모님께 잘하던 저희 누나와는 달리 전 말 그대로 말 안 듣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는 그 환경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인성아, 엄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싫어요.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아까 배고플 땐 안 차려주더니 지금은 배고픈 마음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머니가 학교 숙제 좀 하라고 말씀하시면 괜히 반항심에 거실에 나가서 TV를 봤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놀 때도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면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인성아, 너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니까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중학생이라고요. 아, 진짜? 엄마 무슨 내가 5살짜리 애기인 줄 아나 봐. 제가 그렇게 반항을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말을 안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괜히 또 출근하는 어머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저녁에 집에 일찍 와서 맛있는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내 친구들은 엄마가 집에서 막 피자도 만들어주고 호떡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 엄만 맨날 일하느라 집에 늦게 오기만 하고 밥만 대충 차려주잖아요. 아휴, 엄마도 집에 일찍 오고 싶은데 일이 늦게 끝나서 그래. 그리고 엄마 나름대로 너희 좋아하는 반찬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동안 잘 안 먹은 거니? 그럼 오늘은 엄마가 집에 최대한 일찍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만든 음식 꼭 먹어주라. 알았지? 저희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면서 제 짜증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가 그 말을 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맛있는 걸 해준다고 퇴근길에 급하게 장을 보러 가시다 음주운전을 한 차에 크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큰 수수로 깨어나시긴 하셨지만 달팽이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양쪽 청력을 잃고 마셨습니다. 전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급하게 장 보고 집에 일찍 오느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난 진짜 아들도 아니에요. 나 같은 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도 제가 앞에서 펑펑 우니까 오히려 저를 토닥이며 달래주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퇴원한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면 겨우 들으시고 아니면 제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전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랑 노트에 글을 쓰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맨날 놀기만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나쁜 행동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꼭 등수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가 노트에 그렇게 쓰면
저희 어머니가 씩 웃으며 그 밑에 답장을 써주시더군요. 인성아, 엄만 인성이가 뭐든지 잘할 거라고 믿어. 꼭 등수가 안 올라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그 마음이 참 예뻐서 좋구나.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렇게 한때는 반항하기만 했던 제가 이젠 어머니와 제일 오붓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데다 어머니 사고 이후로 일을 못 하시게 되시고 아버지 혼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려다 보니 보청기 하나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보청기를 선물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얻으신 거라 말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셨는데 그 보청기를 받고 눈물까지 흘리며 이러시더라고요. 인성아,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왔어.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앞으로 제가 엄마의 귀가 되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청기 끼고 남들처럼 좋은 소리 많이 들으세요. 아이고, 고맙다.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소리를 들어보겠구나. 정말 고맙다, 인성아. 그날 저희 누나 아버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누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 보태느라 여유가 없어 평소에 어머니한테 보청기를 못 해드리는 걸 되게 죄송해 했었거든요. 전 앞으로 직장에 취업해서도 계속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꽤 괜찮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벌다 보니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 받은 걸로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조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여직원이었는데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들어도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사무실을 청소해주는 청소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엄청 잘하더라고요. 여사님, 날씨도 더운데 힘드시죠? 이거 제가 점심 먹고 사무실 돌아오면서 커피 한 잔 산 건데 시원하게 좀 드시면서 하세요. 블랙커피보단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사님 좋아하실 만한 걸로 사와봤어요. 저는 청소 아주머니까지 챙기는 그 여직원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밥도 한 번씩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여직원과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30대 초반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비 처가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장모는 한복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예비 장인은 은퇴 후에 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예비 처가에서 합가해서 살고 있는 예비 형님이 저를 제일 많이 반겨주셨어요. 정말 반가워 동서. 그나저나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게 같은 남자로서 너무 멋있고 부럽네. 우리 이렇게 가족된 것도 반가운데 악수나 한번 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비 장모가 예비 형님의 손을 탁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지금 손은 씻고 왔나?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손에 기름이니 뭔지 잔뜩 묻었을 텐데 손도 안 씻고 어디 악수를 하려고 해? 저는 다짜고짜 예비 형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예비 장모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예비 장모가 저희 예비 형님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비 장모가 저한텐 정말 잘해주셔서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형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더군요.
말 한마디도 되게 따뜻하게 하시고 생활 습관도 정말 검소한 분이셨어요. 하루는 처가에 갔는데 형님이 좀 있다가 혼자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 이번엔 내가 쓰던 휴대폰이 고장났거든. 그런데 요즘에 휴대폰 값이 엄청 비싸잖아. 그래서 중고로 공기계 사다가 쓰려고 알아봤는데 꽤 괜찮은 가격에 중고로 올린 사람이 있어서 그거 사러 갈 거야. 아,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까운 데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돈 아끼려고 중고폰 사는 건데 차 타고 가면 기름값 나가잖아. 저는 그렇게 개인으로 중고 물건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저희가 있는 칸에 타시는 거예요. 그때 지하철이 만석이라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형님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선 할머니한테 달려가더군요. 할머니, 저기 제가 앉았던 자리인데 저쪽에 앉으세요. 이 무거운 짐도 저한테 주시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나저나 괜히 젊은 사람 자리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전 무릎이 엄청 튼튼해서 몇 시간씩 서서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그나저나 짐이 엄청 무겁네요. 할머니, 혹시 어느 역까지 가세요? 제가 그 역에서 잠깐 내려서 출구까지 짐 들어드릴게요.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굳이 중간에 내려서 짐까지 들어다 주는 형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또 한 번은 처가에서 모였는데 장모가 형님한테 뭐 좀 사오라고 시키시길래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 걸어갔는데 물건을 사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사려면 다시 되돌아가야 해서 당황해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형님이 입고 있던 얇은 잠발 벗어 저한테 씌워주시더군요. 동서,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져서 대머리 되니까 이거 쓰고 가. 네? 그럼 형님은요? 난 워낙에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 모근도 튼튼해서 괜찮아. 그리고 난 원래 옛날부터 험하게 살아와서 뭐 이 정도 비 맞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그래도 치사하게 저 혼자만 비 안 맞고 갈 수는 없죠. 그럼 저도 그냥 형님이랑 똑같이 비 맞고 갈래요. 저는 그렇게 항상 자상한 형님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님 생일이라서 제가 선물을 사들고 처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미역국 하나 없고 다들 무심하게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아내가 처형한테 먼저 한 소리 하더군요. 언니, 오늘 형부 생일인데 왜 미역국도 하나 없어? 작년 형부 생일 때도 그냥 넘어가더니 형부 진짜 서운하겠다. 아이, 서운하기 뭐가 서운해. 네 형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 대충 사 먹으면 되지. 뭔 미역국이야. 그러던 그때 옆에 있던 장모가 저희 아내한테 이러시더군요. 미역국은 무슨 네 형부 몸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미역국 냄새랑 섞이면 역해서 못 먹는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부가 아무리 카센터에서 일한다고 해도 무슨 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우, 진짜 다들 너무하네, 너무해. 결국 그날은 저희 부부가 형님이랑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무실당하면서도 처가 식구들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명절 때 정말 깜짝 놀란 일도 있었어요. 형님도 본가에 가셔야 할 텐데 안 가고 계속 처가에만 계시길래 제가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형님은 부모님 뵈러 안 가세요? 아, 그게 사실 나 부모님이 안 계셔. 나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네? 보육원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말실수를 했네요. 제가 놀라서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장모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죄송하기 뭐가 죄송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다 지 팔자지. 지 팔자가 그런 걸 뭐 어떡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형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아이, 상처는 무슨. 우리 첫째 사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이거 솔직히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없지 않나. 저는 장모가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랑 아내가 아무리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당하고 살던 형님도 너무 힘드셨는지 하루는 저랑 같이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 나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1살 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마나 충격이 컸었는지 몰라. 그래도 친척들이 날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고모가 나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오겠다면서 날 보육원에 데려다 주더라고. 근데 처음 몇 달만 보고 그 다음부턴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정말 발버둥도 많이 쳤었는데 의지할 가족이 없으니까 맨날 무시만 당하고 정말 힘드네. 형님, 의지할 가족이 왜 없어요? 이제는 제가 형님 동생이잖아요. 비록 핏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형님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의지하세요. 저 형님 진짜 존경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형님이 왜 처가 식구들한테 한마디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의지할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냥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형님한테 힘이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처형도 늦둥이 딸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늦둥이로 낳은 둘째 딸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둘째 조카를 안아주려고만 하면 처형이 자꾸 둘째 조카를 뺏어가는 거예요. 당신, 지안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지혜랑 좀 놀아줘. 우리 지안 당신보다 날 더 좋아한단 말이야. 처형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둘째 조카에 대한 집착이 심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형님이랑 장인이랑 셋이서 등산을 갔는데 형님이 잘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낙상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떨어지셨는데 다리 다치셨는지 일어나지도 못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는 걱정돼 죽겠는데 장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형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남자가 돼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누워있어? 난 먼저 갈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따라오게. 아버님, 형님이 다쳐서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빨리 119를 부르던가 아니면 병원에 업고 가던가 해야죠. 뭘 저런 거 가지고 119까지 부르고 난리야? 그냥 우리끼리 먼저 올라가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아유, 오랜만에 등산하면서 기분 좀 내려고 그랬더니 괜히 또 발을 헛디뎌가지고 기분을 다 망치는구만. 저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인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결국 등을 돌리고 먼저 올라가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얼른 달려가 형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걸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른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형님은 다리를 많이 다치셨는지 거의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산을 내려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한쪽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저희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형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많이 섭섭하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동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와 동서처럼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겠냐고. 저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형님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내도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등산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버리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평소에 형부를 무시하면 언니라도 형부 편을 들어줬어야지. 어떻게 언니까지 엄마 아빠랑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 내가 똑같이 행동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한텐 이 사람이 형부지만 나한텐 남편이야.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 저희 처가 식구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인 것 같더군요. 결국 형님은 치료 후에 퇴원을 하셨지만 아무도 형님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장모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면서 운영하던 한복집을 접었습니다. 그 후에는 장모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 보니 형님을 더 들들 볶으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걸 다 참고 사는 형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9년쯤 됐을 때였어요. 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술 한잔 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형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형님이 한참 동안 술만 드시더니 겨우 입을 여시더군요. 동서, 난 동서가 내 동서여서 너무 좋았어. 그동안 우리 처가 식구들이 날 아무리 무시해도 동서만큼은 내 편을 들어줘서 정말 든든했거든. 내가 보기에 동서랑 처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이렇게 좋은 부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게 나한텐 큰 행운이었어. 형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누가 보면 어디 떠나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형님도 꼭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쁜 딸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딸들? 그래, 그렇지. 형님,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주말에 같이 을왕리에 조개구이나 먹으러 갈까요? 요즘에 조개철이잖아요. 아휴, 말이라도 고맙네. 역시 동서 나한테 좋은 동생이자 친구야. 동서가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 내가 평생 절대 잊지 않을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형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라고는 했지만 꼭 어디 떠날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불안했던 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던 도중 처가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형님이 처형한테 이혼을 통보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는 그런 형님을 엄청 욕하시더군요. 참나, 능력도 하나 없는 놈이 감히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지까짓 게 뭔데 감히 이딴 짓을 하냐고? 아니, 어머님, 혹시 형님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형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조카들까지 놔두고 갑자기 가버릴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능력 없다고 잔소리 몇 번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처형한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언니 뭐 아는 거 없어? 형부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형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아이, 몰라. 그냥 이혼 신청서 하나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더니 일방적으로 그냥 떠나버렸어. 그게 말이 돼? 도대체 형부랑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둘이 싸운 거야? 아무 일도 없었거든?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어. 아니, 나 혼자 애들 둘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고. 아휴, 무슨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저는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다 참고 사셨던 형님이 그렇게 예뻐했던 조카들까지 놔두고 한순간에 가버렸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형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님이 일하던 카센터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명준 씨? 이 명준 씨 며칠 전에 퇴사했는데? 카센터 사장님도
형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신다고 하길래 저는 형님이 자주 갔던 밥집과 술집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형님이 노숙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근처 지하철역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형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한테 가족이 없다 보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님한테 뭔가 사정이 있구나 싶어 그냥 기다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형님한테선 연락 한 통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10월 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형님의 생일이었어요. 달력을 보니 형님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아휴, 오늘 형님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드셨는지 모르겠네. 처갓집에 살면서도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드셨는데 이젠 챙겨줄 사람이 아예 없으니 오늘 같은 날 더 쓸쓸하게 보내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 죽겠어. 그 후에도 문득문득 형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비록 형님과 동서로 만난 사이였지만 형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겨울이 되어 눈이 펑펑 오니까 그 걱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아휴, 우리 형님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려나? 예전에도 돈 아낀다고 다 낡은 겨울잠바 하나만 입고 다니시더니 괜히 또 그러다가 감기라도 심하게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아휴,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부 같은 사람도 없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괜히 형부가 보고 싶고 그러네. 저와 아는 그렇게 늘 형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끝내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님이 떠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다 같이 TV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택배라도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본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형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멀쩡히 서 있어야 할 저희 형님이 휠체어에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내와 애들이 쪼르르 현관으로 달려오더군요. 형님은 저희 애들을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이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지? 이모부, 안녕하세요? 근데 이모부, 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저희 작은 딸이 그렇게 묻자 형님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얼른 형님을 부축해서 저희 집 안으로 모셨어요. 저희 아내가 급하게 밥상을 차려왔는데 형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뭔가 불안한지 손을 떨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애들 보고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서 형님한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무슨 일인지 저한테 얼른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제가 그렇게 묻자 형님은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여시더군요. 동서, 미안한데 나 딱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500만 원이요? 형님이 빌려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빌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그러자 형님이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2년 전 그때 우리 부부 사이에 좀 큰일이 있었어. 어느 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처가 우리 지하를 안고 어떤 남자랑 셋이 다정하게 있는 걸 봤거든. 그런데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 분명히 지하 아빠는 난데 이상하게 그 셋이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전처에 뒷조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그런데 세상에, 우리 지아가 내 딸이 아니었더라고. 난 당연히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외도해서 우리 지아를 낳았던 거야. 뭐라고요? 지아가 형님 딸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형한테 얘기하셨어요? 처형은 형님한테 뭐래요? 내가 그 여자한테 따졌더니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젠 의처증까지 생긴 거냐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 얼굴에다가 유전자 검사지를 확 던져버렸어. 형님이 그렇게 유전자 검사지를 던졌더니 똥 씹은 표정이 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형님한테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에이씨, 유전자 검사는 또 언제 했대? 하여튼 눈치 빨라가지고. 형님이 계속 화를 내니까 처형이 외출했던 장모한테 SOS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장모가 이 사실을 듣고선 오히려 형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딸이 그랬다고 쳐. 그런데 자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못났으면 우리 딸이 다른 남자까지 만나서 애를 낳았겠나? 지금 이 사태는 자네 책임도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는가. 자네가 이렇게 5년 동안 자기 딸로 알고 키웠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라고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이러세요? 아,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떠나든가. 아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굴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내 자식이라도 되나? 원래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자식 편 드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저만 참고 살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족들 모두 절 싫어하는데 그냥 제가 사라질게요. 저만 사라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요. 결국 형님은 그렇게 처형한테 이혼을 통보하고 혼자 사라진 거였어요. 그 후 형님은 지방에 내려가 혼자 폐인처럼 지내셨대요. 처형이 결혼하고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형님이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혼하면서 가지고 나올 돈도 전혀 없었다네요. 그 후 형님은 한참 동안 술독에 빠져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투잡을 뛰었대요.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배달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어. 원래 그런 날은 배달 기사들이 배달코를 잘 안 잡는데 솔직히 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배달을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동서한테 이렇게 찾아왔는데 괜히 내가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형님, 형님이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형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 것도 모르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형님,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진작에 저한테 찾아오지 그러셨어요. 전 무조건 형님 편인데 왜 이제서야 오셨냐고요. 제가 형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아내도 무릎까지 꿇고선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형부, 제가 이렇게 사과할게요. 저희 가족들이 형부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우리 언니라는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 언니 때문에 착하디 착한 형부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처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난 날 위해서 동서랑 처제가 이렇게 울어주니까 오히려 너무 고맙기만 해. 형부,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돈까지 빌리러 오실 정도면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 거냐고요? 나 그냥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 최근에 월세가 좀 밀리긴 했는데 동서랑 처제가 돈 빌려주면 그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그건 아니죠. 사람이 지내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냥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에이,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내가 있으면 불편해서 안 되지. 그렇게 말해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건 내가 너무 민폐 같아서 싫어. 저랑 아내가 계속 저희 집에서 지내자고 설득을 해봤지만 형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바로 500만 원을 이체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형님하고 그동안 9년 동안 지내면서 형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마시고 저희 옆에 있어 주세요. 아셨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동서가 빌려준 이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역시 나한텐 동서랑 처제밖에 없어. 그날 저는 밤새도록 저희 집에서 형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형님이 떠난 후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형부한테 작은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드리는 건 어때? 형부가 그렇게 된 게 다 우리 가족 때문인데 힘들게 사시는 거 너무 보기 안타깝단 말이야. 우리 가족이 형부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라도 형부한테 꼭 도움이 되고 싶어. 사실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먼저 형님한테 집을 해주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알아보니 마침 저희 집 근처에 빌라 1층 매물이 나온 게 있어서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을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면 된다고 했더니 형님이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휴, 나 이렇게 집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나 그냥 동서가 빌려준 500만 원 가지고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아니에요, 형님. 이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셔야죠. 저희도 능력이 많진 않아서 뭐 아파트까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낼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참, 그리고 저랑 약속 하나 해요. 형님 앞으로 저랑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요. 그래야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시죠. 알았어.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정말 고마워, 동서. 그렇게 형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형님을 이렇게 만든 저희 처가 식구들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같이 처가에 가서 아주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어떻게 형님한테 그런 상처를 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참고 살았던 형님인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다 포기하고 혼자 떠났을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당연히 부모면 자식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아무리 장모가 심한 말을 했어도 그렇지. 거기에 삐져가지고 이혼하고 가버리는 놈이 제정신인가?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 있던 처형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넌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게 바로 너잖아. 우리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부를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 너 같은 건 내 언니도 아니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뭐? 정신 나간 여자?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솔직히 요즘에 결혼해서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도 그 남자랑 사이에서 애까지 생길 줄은 몰랐단 말이야. 몰랐으면 남의 남자 애를 낳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 형부를 놔줬어야지. 형부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무실당하는지 언니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남의 딸을 형부한테 키우게 해? 그렇게 그 남자가 좋았으면 지아 데리고 그 남자한테 갔으면 됐을 거 아니야. 나도 뭐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랬는 줄 알아? 나 솔직히 지아 낳을 때까진
지아가 그 남자인 줄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 애라는 거 알고 나서 그 남자한테 말하니까 책임지기 싫다면서 도망가 버리잖아. 뭐라고? 그럼 지아 5살 때 그 남자랑 집 앞에서 또 만났다는 건 뭔데? 설마 그 남자는 또 다른 남자야? 다른 남자 아니야. 그냥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그때쯤 그 남자가 먼저 날 찾아와서 잠깐 또 만난 것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운 나쁘게 전 남편한테 걸린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나 그 남자랑 다시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 남자 얘기 좀 꺼내지 마. 와, 진짜 너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구나. 내가 너랑 자매라는 게 진짜 쪽팔려 죽겠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그렇게 잘못한 걸 알았으면 엄마라도 형부한테 사과를 했어야지. 어떻게 형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형부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던 형님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모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진짜 실망입니다. 형님이 부모가 없는 게 형님 잘못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카센터에서 일하는 게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을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사람한테 이렇게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형은 애 키운다는 핑계로 일도 한 번은 안 하고 형님 혼자서 카센터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 생활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절벽 끝까지 몰아갈 수가 있냐고요? 참나, 아이 자네까지 진짜 왜 그러나? 부모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인간을 사이로 맞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내가 이 나이에 사이 눈치까지 봐야겠나? 제가 언제 눈치를 보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사람 대우는 해주셨어야죠. 됐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이 집안 식구들과 인연 맺고 싶지 않네요. 다들 형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능력이 없어지면 저한테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우리가 자네한테 왜 그러겠는가? 그럼 형님한테 왜 그러셨는데요? 됐고요. 앞으로 다신 저희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이런 집구석에 다시는 안 찾아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모가 황당하다며 팔짝팔짝 뛰었지만 전 아내와 함께 처가를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후 저는 형님이 처형이랑 바람 피운 그놈한테 상간남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까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은 그 상간남한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형님은 저희 집 가까이에 살면서 저희 부부랑 자주 왕래를 하고 있어요. 저랑 약속했던 대로 재활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형님이 재활 치료를 하러 가실 때마다 저도 따라가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답니다. 형님,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조금만 더요. 저와 아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니까 형님도 점점 웃음을 되찾으시더군요. 형님, 요즘에 재활치료 다니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되게 잘하시던데요. 아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동서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나도 얼른 다시 직장 구하고 동서한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갚긴 뭘 갚아요. 저 그거 형님한테 돌려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돌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 건강 되찾을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처가 식구들하고는 아예 연을 끊고 형님하고만 자주 왕래하며 지냈답니다. 명절 땐 꼭 형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올해 추석 때도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애들한테 용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조카들 용돈이다. 이걸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알았지? 아싸! 이모부, 고맙습니다. 아유, 형님, 저희 애들한테 무슨 용돈까지 주고 그러세요. 용돈 줄 돈 있으시면 형님이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난 지금 동서랑 처제 덕에 따뜻한 집에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그래도 우리 조카들한테 용돈 정도 줄 수 있어야 체면이 살지 않겠어? 2년 만에 저희 집에 왔을 땐 거의 페인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는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웃음이 많아진 형님의 모습에 기분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계속 처가랑 왕래를 끊고 사니까 어느 날은 장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자네, 진짜로 우리 집에 아예 안 올 건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 이미 엎어진 물이요? 그래요.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진작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연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아휴, 알았네, 알았어. 자네가 마음 상해서 우리 집에 안 오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아직 자네 내 사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네가 이번에 우리 좀 도와주게. 생활비 감당하던 우리 둘째 사이가 없어지니까 지금 있던 돈까지 다 까먹고 완전히 빈털털이야. 우리 큰딸이 요즘에 애들 키운다고 어쩔 수 없이 마트에 나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돈 가지고 어른 3명에 애 둘이나 되는 가족이 아유 어떻게 먹고 살겠나. 그러니까 자네가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 안 찾아오는 건 이해할 테니까 딱 그것만 내가 부탁함세. 뭐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동안 형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던 처형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린 사람들한테 돈 갖다 드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직도 형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집안 식구들은 절대 달라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저희 아내 같은 좋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부부는 계속 처가 식구들과 안 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형님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 형님처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쓸쓸하게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무시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무시하고 까내리고 잊을 수 없는 상처까지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도 이런 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본인한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듣고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면 아마 저희 형님이 이걸 들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저희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하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은 제 인생에서 정말 고맙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형님 덕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 수 있구나 하는 걸 정말 잘 알게 되었거든요. 저 앞으로도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형, 동생처럼 서로 위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형님, 제가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형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